생방송 법률 상담 진행을 맡은 전혜원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생방송 법률 상담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의 고민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두 변호사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박준철 변호사님 그리고 박영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공의 박준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려법률사무소의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때문에 위장 이혼까지 임대아파트의 거주 조건은 3일 뒤부터 나오지 마세요. 회사의 일방적 계약 파기. 나도 모르게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아이 공격하는 개와 맞서다 고소를. 네, 다양한 분야의 상담 오늘 또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들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5557-8295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실태와 또 체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가족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함께 보실까요? 네, 얼마 전이죠. 이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의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무서워서 일파만파 이 영상이 퍼져 나갔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이주 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가 보고 있고 또 엄마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더 충격을 줬었는데 자, 이 폭행한 남성이 결국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영상을 확인한 후에 남편을 이제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평소에도 이제 폭행을 자주 일삼아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몰래 촬영까지 하게 됐고 이를 지인이 SNS에 올리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을 휘두른 이유가 이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였다고 해서 더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이 베트남 여성이 불법 체류자라서 처벌이 안 될 거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는 사실 가해자의 어떤 처벌에 있어서 별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베트남 여성은 결혼 비자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자 신분도 아니었고요. 설사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범죄 피해자여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불법 체류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원래는 이제 반드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해 주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이 불법 체류자라도 범죄 피해자라면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일환으로서 그 통보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폭행 이유가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였는데 이번 사건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그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 이주 여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폭력의 유형도 심한 욕설부터 폭력, 성행위 강요까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 여성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구한 여성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심각한 가정 폭력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예. 가정 폭력을 당해도 이제 신고를 가장 꺼리는 이유는 예. 이들 국적 취득이 실질적으로 이제 배우자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주 여성이 이제 결혼한 뒤에 기하 시험을 보려면 네. 최소한 2년간 국내에 체류하여야 하는데요.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또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 보증이 필요합니다. 국적 취득 이전이라도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가정 폭력 피해를 입증하면 네.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혼 판결문에 또 이혼 기책 사유가 100%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이 네.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제 국적 취득 등을 볼모로 예. 이주 여성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이주 여성이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 폭력을 당한 결혼 이민자가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법률 체계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 진술 및 사실 확인에 있어서 언어 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전국 3개 기관, 대구 여성인권센터, 인천 여성의 전화, 충북 이주 여성인권센터가 상담센터로 지정이 됐는데요. 연내에 2곳이 추가 지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외에도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와 자립을 위해서 쉼터 28곳, 공동생활가정 3곳, 자활지원센터 1곳 등 전국에 32개 보호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신고 같은 경우는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전문 인력과 그 장 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결혼 이면에는 피해를 당한 한국인 남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저희도 몇 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위장결혼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형사적으로 먼저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이렇게 위장 결혼으로 이제 이주 여성의 목적이 대부분 뭐 돈이나 이제 재산상 이득 부분이 그렇죠.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위장으로 이렇게 결혼 의사가 없음에도 이제 속여서 이렇게 입국해서 이제 돈을 취득한다면 일단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민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피해를 당한 남성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 행위에 따른 이제 손해를 받은 것이죠. 결혼을 하는데도 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전액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위자료 부분도 많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피해 남성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주결혼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이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주변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민 남기실 수 있으니까 고민을 남겨주시면 변호사님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저희가요. 예. 그 LH 임대 아파트에 네. 사는데요. 네. 처음 입주할 때부터 새 식구가 여기가 주소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애기 아빠가 조그만 빌라를 하나 샀어요. 예. 근데 빌라를 사게 되면은 여기 그 LH 임대 아파트가 뭐 토지나 건물 뭐 모든 자동차까지 합해서 네. 그 재산 등록이 얼마까지고요. 네. 또 그 집이나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합산할 때는 공시가로 하는지 예. 그게 이제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 못 살까봐 네. 그게 이제 좀 궁금해요. 지금 시청자님 TV도 켜놓고 계시죠? 네? TV를 같이 켜놓고 계시죠? 네. TV 볼륨을 좀 줄이거나 무음으로 해 놓으시면 저희 전화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저희는 시청자님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시청자님께서 저희 목소리가 메아리 쳐서 아마 지금 듣기가 네.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요? TV를 예. 끄시던지 아니면 뭐 무음으로 바꾸시던지 하면 더 잘 들리실 겁니다. 네. 네, 우선은 말씀해주신 고민들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LH 임대 아파트 거주 중이신데 그 거주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빌라 하나를 매입을 하셔서 예. 거주를 못하게 되실까봐 지금 걱정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식구가 몇 명이십니까? 새 식구요. 새 식구의 재산이 조금 더 늘어서 좀 걱정이신데 박준철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인사 네.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준철 변호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상담 전화를 들어보니까 예. 그 남편분이 지금 빌라 하나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구입 시기가 언제이신가요? 지금 요 근래 했고요. 네, 네, 네. 9월 17일 날에 이제 등기를 하죠. 9월 17일에 등기 예정이시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임대주택 요건을 보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무주택자여야 하거든요. 이제 세대를 같이 구성하는 이제 세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사실 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임대 기간 중이라도 이제 그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 사유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꼭 그 이제 뭐 공시지가가 뭐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그거를 뭐 따지기 전에 일단은 주택을 보유를 하게 되면 이제 자격 요건이 안 돼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판결에서도 그 이제 임대차 기간 중에라도 이제 임대인은 그 주택 보유자인 이제 임차인을 상대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글쎄 저도 그런데요. 예, 예. 근데 저 얘기 듣기로는 저 나름대로 또 알아보니까 네네. 2억 7천? 예. 2억 7천이고 그 자동차는 네네. 3,200 얼마인가 그렇게 이렇게 선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저기 총 자산 요건 말씀이신가요? 네네. 자산 보유가 집 같은 거나 땅 같은 거는 근데 그게 자동차하고 땅이나 집이나 이렇게 합산된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모르겠네요. 그 일단은 그 또 저기 각 그 임대 주택마다 이제 자격 요건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공공주택인지 또 민간 임대주택인지 그 여부에 따라 여기는 국민임대거든요. 국민 임대주택이에요. 국민 임대주택이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무주택 요건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 그러면 계약 상대방이 어느 쪽이죠? 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요. 혹시 뭐 LH나 뭐 아니면 그 C나 이런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LH죠. 아, LH랑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LH 그 임대주택 그 요건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무주택 요건이라서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약서에도 그 부분이 아마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혹시 계약서는 혹시 보셨나요? 일단은 네. 얼마 전에 예. 각 동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이주 주거 단지예요. 네. 재개발해서 예. 이렇게 나온 단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동마다 공고란을 보기는 봤어요. 네. 이제 아파트나 소유할 경우에는 네. 이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공고란을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 나름대로 LH 좀 문의 좀 해봤고 네이버 같은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는 저는 처음부터는 2억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2억 7천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거는 아마 그 무주택자의 이제 다른 재산을 주택을 제외한 이제 무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다른 재산의 합산액이 뭐 2억 이상이고 2억 7천 이상이면 이제 그렇게 입주 자격이 박탈된다 이런 내용이고,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이제 알기로는 일단은 주택을 1억 5천이라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네. 일단 자격 요건이 박탈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예. 네, 그러면요. 혹시 네. 남편하고 이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혼을 하셔서 이제 세대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만약에 뭐 그 주택이 남편 명의라도 이제 형식적으로는 어떻게든 그러면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출 수는 있겠죠. 이혼을 하게 되면요? 예, 이혼을 하면 뭐 일단 법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뭐 서로 이제 가족은 아니고 예, 또 이제 이렇게 그 등본상 구성원도 이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뭐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이혼을 생각 중이신 거예요? 제가 궁금증이 풀리면 알고 나서요. 네. 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아니요. 그러면 만약 이혼하게 되면 그 뭐지? 남남이 되잖아요. 예, 서류상으로는. 예. 그러면은 남편한테 모든 재산이 가버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혼을 할 때 뭐 재산 분할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 명의로 이렇게 뭐 재산이 옮겨지면 사실 네. 이혼하고 나서 2년간은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기는 해요. 근데 2년간요? 예, 2년이 경과하면 사실 또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제 시효로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원래 이제 내 재산이었다 그리고 내 몫이 있었더라도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혼할 당시에요. 예. 어떤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할 당시에 공탁 걸기라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탁 걸기요? 네. 공탁은 모든- 조금 네. 다른 문제고요. 예, 공탁은 뭐 상대방 내가 이제 뭐 어떤 변제를 하려는데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뭐 수령할 수 없을 때 하는 제도고요. 반드시 뭐 이혼과 공탁이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도는 사실 아닙니다. 네. 더 네.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왜냐면은 남편이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다음에 뭐 보험 문제라든가 뭐 연금 문제라든가 모든 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런 게. 네. 그래서 공탁을 유서 비슷한 그런 거를 이 사람한테 부인한테 50% 70%를 주겠다는
그런 공탁을 걸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무슨 들은 것 공증 같아요. 같은 걸 예, 말씀하시는 공증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 예. 같은데요. 예. 예, 일단은 뭐 공증을 하면 나중에 또 인연이 경과하더라도 예. 이제 공증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남편분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은 네. 사실 뭐 나중에 뭐 그 청구 인연 경과되더라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 이제 공탁은 아니고요. 이제 공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증요? 예, 예. 네. 우선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다 하지 못하더라도 공증을 통해서 뭐 그 내용을 남겨두겠다 원하시면 방법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모든 문제는 또 남편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이야기니까요.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네. 잘 네. 알아들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임대 아파트 거주 때문에 지금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해하셔서 일단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 뭐 이혼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이혼하실 이유는 없으신 거잖아요. 네, 두 분 사이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위장 이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뭐 위장 이혼이라는 게 위장 이혼을 했더라도 이제 지금 대법원은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그 이혼으로서의 효력을 사실 인정해 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내심의 의사는 이혼할 의사가 없더라도 어쨌든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혼이 정리가 되면 이혼으로 이제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의문스러운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위장 이혼으로 만약에 이제 거주 요건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거짓 자료는 아닐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의 맹점이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별히 나중에 결국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의 권한이지만 이 위장 이혼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세대 구성 그 자격 요건을 채웠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거짓 자료로 이제 자격 요건을 채웠다 이렇게 안 볼 여지는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관련해서 질문을 좀 알아봤습니다. 우선은 임대아파트 계속 거주하고 싶은 소망에 지금 전화를 주신 거니까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남편분과 상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네, 저희 목소리 잘 잘 안 들리십니까? 들려요. 거리가 머네. 거리가 뭔가요? 네, 목소리 조만해요. 잘 안 들려요. 아, 그런가요? 지금은 어떠세요? 거리가 멀어요. 저는 지금. 지금도 목소리가. 거리가 머세요? 저희가 좀 크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그 장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장비를 제가 댔던 사람인데 계약은 이제 1년 주기로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우리가.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1년 마치고 올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이제 계약을 했어요. 1년.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갑작스럽게 3일 앞당겨 놓고 그만둬라. 공사가 끝났나요? 아니에요. 공사 아직 뭐 1년 반 됐는데 초기라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장비가 다 빠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 제가 넣어준 장비를 쓰고 저보고 나가라 이거예요. 장비는 쓰고 지금 상담자님만 나가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장비가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소개시켜줬는데 그 장비를 일을 하고 나는 나가라. 그러냐면 왜 그러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도로 한 달 전이든지 15일 전까지는 사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쵸. 갑작스럽게 3일 앞당겨 놓고 나가라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더군다나 장마철에. 그랬더니 일대로 하면은 앞으로 써주겠다 계속. 일대로 쓸 때. 그 전에 이제 월대로 있었거든요. 월 얼마 이렇게 받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서운하다 이거. 음. 이 약속 위반 아니냐 이거는. 네. 이제 저기 했더니 자기도 서운하다 이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예. 뭐 서운한 게 내가 서운하지 왜 당신이 서운하냐. 근데 알고 봤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정식 직원도 아니고 예. 그 임직이에요.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임시로 그냥 쉽게 반장 저기 그냥 공사 담당 저기를 해가지고 상담자님에게 그만 나와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임시직이었다 이 말씀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서운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네.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죠. 솔직히 뭐 하려면 다른 현장에서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싸우고 장비 들고 싸우고 저기를 했으니까. 네. 왜냐면 그 사람이 뭐 장비들한테 돈도 받아먹고 수준 얻어먹고 그러려고 그 다른 현장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었어요. 예. 저는 그러면 지금 이 네. 계약을 뭐 1년 계약하신 그 부분을 다 채우고 싶으신 건가요? 어떤 부분을 원하십니까? 아니 채워주면 좋은데 네. 그 다른 형님 말고 일대로 쓸 경우는 저를 먼저 우선권을 쓴다고 놓고 그 계약을 안 하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저기는 1년을 그럼 해줬으면 좋겠는데 1년은 안 되면은 네. 한 몇 달이라도 좀 저기를 해야 돼. 내가 이걸 다른 데 현장을 잡아서 나갈 때까지는 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거는. 너무 갑작스럽게 또 해고 통지를 받으셨고 뭐 네네. 일당으로 일할 거리가 있으면 먼저 연락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연락을 안 해서 지금 섭섭하신 거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박영주 변호사님 옆에서 함께 듣고 계셨으니까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건설 현장에 장비를 대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장비를 하고 있고. 어떤 장비 말씀하세요?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포크레인이요? 네네. 포크레인 장비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저도 한 대를 소유하고 직접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 이제 포크레인도 빌려주시고 그리고 가서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네. 조정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포크레인 기계는 계속 쓰는데 선생님만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 기계에 대한 그 사용료는 계속 지급을 했나요? 사용료는 지금 5월달까지 나왔고, 네. 이제 6월달까지 한 달만 남았죠. 계속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 왜냐면 계약서? 저희들이 이제 세금인사를 끊으니까, 네. 네, 그 세금인사를 끊는 만큼은 계속 나오죠. 혹시 그 지입 계약 하신 거예요? 그렇죠. 1년 단위로. 아, 지입 계약 하신 거예요? 네네. 아, 그리고 이제 계약서는 작성하셨어요? 네네, 있습니다. 그 계약서 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나와 있을 텐데요. 네. 그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게 혹시 명시된 게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 해지, 저기는 없고, 네. 사전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최하, 저기서 15일 전에는, 아, 우리가 15일 마무리가 전에 되니까.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계약서에는 그게 없죠. 이 계약서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예. 우리 작업 상태, 회사 사정으로 해서 작업을 못했을 경우는 그 일당을 쳐주게 돼 있어요. 그런 조건이죠.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지급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네, 그리고 뭐 15일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이 계약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이 1년인데 네. 만약에 회사에서 1년을 못 채워도 지급해야 된다라고 계약서에 써 있다고요? 회사 사정상 네. 저기 할때는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1년이란 기간은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 1년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계약 기간이 아까 1년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계약 기간은 우리가 이제 계약 기간은 저기로 쓰죠. 네. 기간은 우리가.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년이고
네. 그 계약서 조항에는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네. 뭐 월제로 지급하던 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 아닌 것 같으신데요. 이게 근로계약이고 저도 사업자죠. 일종의. 그렇죠. 용역계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우선은 이게 뭐 근로계약이라고 하면 근로자라고 해서 보호해주는 법이 있는데 지금 근로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1대1 그 계약관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된다. 근데 우선 네. 계약서 상에서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돼도 뭐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지금 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회사 측에서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뭐 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게 있었나요? 아니, 그럼 없었어요. 저한테는 여기는 처음에 여기 현장에 저하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예. 그 이제 다른 현장으로 가시는 분이 그 차장 되시는 분이 네.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여기 현장 끝날 마무리까지 합시다. 이 공사 기간이 약 5년이 좀 넘어요. 예. 근데 뭐 끝날 때까지 합시다 그러고 계시다가 그분은 이제 다른 현장으로 갔어요. 네. 다른 현장으로 이제 소장으로 나가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임직인데 이 사람이 공사 차장이라고. 예, 예. 그러면 그분이 네. 이제 그만두라고 통보했을 때 예. 뭐 월제 아니고 이제 일제로 일당 받을 수 있는 일 있으면 불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알겠다고 하셨어요? 예, 자기 입으로 먼저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서 알겠다. 그럼 그때 꼭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불러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서운하다. 아, 서운하다.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 지금 더군다나 장마철에. 네. 어디로 가서 이야기하는 지가 그럼 내가 넣어준 차는 네. 일을 하고 예. 나는 장마철에 놀아라는 차 세워놓고 놀아라는 거냐. 예. 제가 그런 이야기해서 서운하다. 예. 그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을 못 하셨어요? 3일 뒤부터는?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약 해지 사유가 특별하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그 지금 지급받기로 하셨던 금액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임의로 지급이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하셔야겠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뭐 다른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뭐 알겠다, 섭섭하긴 하지만 다음에 뭐 일 있으면 그때 와서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긍을 하셨으면 이거는 상대방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게 아니라 합의 해지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저는 뭐 불러달라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아,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후에도 제가 이제 집 앞에요, 현장이. 예.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침에 다른 차가 와서 일을 하면 저한테 연락을 줘요. 이 장비도 우리 저기들끼리 예. 동료들끼리 연락을 주고 그러는데 다른 그 이야기 전화가 와서 가서 보니까 다른 차를 일을 하고 있길래 네. 제가 사무실에 팀장님을 찾아갔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팀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들어오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면담을 했어요. 뭐 팀장님하고도.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예. 그러니까 항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아니 장비를 직접 이야기했잖느냐. 먼저 우선권으로 내 차를 써준다고 그래놓고 다른 차 불러서 쓰는 이유는 뭐냐. 이게. 네. 우선은 계약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 네네. 그 조항에 근거해서 네네. 계약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을 청구하시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차에가 계약서가 있는데 네. 계약서를 한번 팩스로 넣어드릴게요. 갖다가. 아, 예. 그러면 방송 끝나고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팩스로 내가 어디 병원에 좀 약간 좀 들렸다가 예. 파이 가서 가지고 와서 팩스로 넣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그때 그 다시 한번 통화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팩스. 네, 지금 계약서를 한번 저희가 보시고. 원래는 생방송 중에 상담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계약서를 네네. 또 가져서 보내주신다고 하니 추후 네네. 검토를 좀 해보시고 박 변호사님이 따로 연락을 예, 좀 그렇게 드리는 하겠습니다.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까지는 알았습니다. 네, 방송 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계약서를 봐야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저희는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공사 시공업체와 굴삭기 기사의 고용 관계, 지금 아까 뭐 용역 계약이냐 근로 계약이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 고용이 돼서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뭐 그 노동법과 관련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런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입제라고 해서 계약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운수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을 하고 예. 운수회사에서 일감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 관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용역 계약이다. 아까도 뭐 서로 이제 쌍방 개인 사업자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입 계약, 용역 계약인 것 같고요. 이런 용역 계약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1대1 개인 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고 상대방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거라고 한다면 그 계약 해지 그 통보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계약의 이행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관련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557-8295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민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민 남겨주시면 변호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볼까요?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라 숙박 비교 사이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황당한 결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 숙박대행 사이트에서 100만 원이 카드 결제됐다는 문자였는데요. 놀라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문의를 하려고 해도 해외 사이트라 이메일로만 문의가 가능해 답변 받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자신들도 원인을 모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된 금액 취소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즘 SNS상에 이런 피해 호소글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상담자 분께서도 이런 피해를 좀 당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등록돼 있던 카드 정보를 누군가 해킹해서 이렇게 결제를 한 것 같은데 개인정보가 좀 대량으로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 피해금 해당 사이트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법적으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네, 일단은 뭐 해당 사이트가 뭐 카드 정보 등을 이제 수령을 하였다면 네. 이 보안 관리를 하는 게 1차적으로 이제 그 사이트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트가 이제 보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네.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이제 유출이 되었다면 1차적인 책임은 그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회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일단 그런 이제 그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해당 회사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결제된 것에 환불을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네. 배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 국가가 다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당 국가의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나몰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결제 대행사나 네. 카드사를 통해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 해당 이제 그 대행사와 카드사가 이제 뭐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제를 취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문제가 복잡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결제가 지금 됐거든요. 카드사를 통해서 뭐 취소나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지 어떻게 보면 말이 일단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선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서는 이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접근 매체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그러니까 접근 매체는 이제 이용자의 정보, 뭐 비밀번호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위조나 변조로 발생했거나 아니면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뭐 전자적 장치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 이용, 뭐 해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사고에서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 입법 취지는 이제 사실은 카드 결제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인지 원인 규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전자금융 사고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책임 부담, 그러니까 입증 책임 같은 것을 소비자가 하지 않고 회사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만약에 이용자가 자신의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뭐 이런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원칙적으로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법의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뭐 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 한 해외 사이트에서 실제로 무단 결제가 발생했던 그런 사고에서도 네. 고객이 아니라 카드사에서 스스로 카드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카드사에서 배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기도 해서 실제로 네. 카드사에서 100% 보상을 해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 이런 입장을 본다면 카드사에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드사 쪽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내용을 보니까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가 됐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뭐 어디 해외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다가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는데 취소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환불을 받는데도 내가 제대로 환불을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메일도 잘 안 되고 뭐 전화도 잘 안 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어디에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알려주십시오. 네. 방금 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해당 이제 카드사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의를 신청을 하면 뭐 짧게는 30일, 뭐 길게는 한 180일 정도 안에 네. 그렇게 심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직구도 많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이제 결제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다 보면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또 이제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렇게 몇몇 국가와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렇게 이제 해당 국가의 이제 사이트나 뭐 이제 관련 이제 그 소비자 단체, 그 소비자 보호기관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예. 해결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네. 이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카드 같은 경우 한번 등록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혹시나 결제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심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결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반려견의 목줄을 풀고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줄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자신에게는 공격하지 않는다라며 끝내 목줄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그 개가 아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왔고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개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결국 개는 죽었고 견주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 행동이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즘 뭐 워낙 개물림 사고가 많다 보니까 좀 공격성을 띠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어머니 입장이시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견주 말대로 이렇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박준주 변호사님? 네, 뭐 견주 입장에서는 일단 재물손괴죄로 예. 뭐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처벌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뭐 죄목 자체는 재물손괴죄로 이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되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이제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상담자분이 목줄을 좀 다시 해달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견주가 안 했거든요. 이건 견주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선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줄 미착용 그리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고 있고 예. 맹견 입막의 미착용 시에도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목줄 자체는 굉장히 기본적인 의무로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견주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물건에 해당하는데 이런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는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예. 그럼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가사 목줄을 착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견주에게 그 부분까지 관리 책임 의무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견주가 만약에 물려고 해서 놀라서 다쳤다거나 물려서 다쳤다거나 한다면 네.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민사적인 책임이나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다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아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오는 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과가 어떻게 보면 안 좋았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을까요,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상담자분의 행위는 예. 이런 정당방위와 이제 긴급 피난 행위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반려견이 이렇게 폐사해서 결과가 조금 너무 좀 중한 그렇죠. 경우이죠. 좀 심각한 결과가 이런 나와가지고. 경우도 사실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예.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과잉방위 또는 과잉 긴급 피난 이런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 과잉방위 등이 이제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처벌이 상당히 이제 감경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면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처벌 이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이를 보호하는 게 사실 또 먼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또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선고유예 처분, 그러니까 처벌을 거의 안 나는 것이죠. 네. 예, 그런 처분을 또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을 강력히 좀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상담자분이 나름 상대의 견주를 생각해서 방어를 좀 하지 않고 개에 의해서 아이가 만약에 다치게 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이가 다쳤다면 견주는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이 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와서 네. 발로 찼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물리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놀라서 넘어지는 경우도 피해를 그렇죠. 입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견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예. 견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견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는데요. 예. 강아지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고 예. 다만 개나 동물이 계속해서 똑같은 피해를 사람에게 입힌다면 그런 네. 민형사적인 책임이 견주에게서 더 커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저희 잠시 후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